자, 때는 1997년 12월 30일입니다. 이날이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날이었어요. 네, 맞아요. 바로 그날이죠. 그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한 여성 사형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남긴 마지막 말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아, 그 유명한 말이요? 네, 나의 죄는 가난하게 태어난 것뿐이다. 이 말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김선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1980년대 후반 대한민국을 아주 충격에 빠뜨렸던 김선자 연쇄 독살 사건 기록들이에요. 맞아요. 유튜브 심층 분석 영상도 있고 사건을 잘 정리한 온라인 백과사전, 또 당시 수사 과정이나 범죄 심리를 다룬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서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가 아주 명확해졌죠. 그렇죠. 평범한 가정주부의 얼굴 뒤에 숨겨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연쇄살인범, 그 잔혹한 모습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대체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지인부터 친가족까지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그 꼬리가 잡히는 결정적인 순간까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료들을 보면 김선자는 겉보기엔 정말 평범했어요. 남편의 아들 셋을 둔 그냥 40대 주부였죠. 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깊고 어두운 비밀이 있었더라고요. 바로 도박 중독이었군요. 그렇죠. 카바레를 드나들고 도박에 빠져서 남편이 벌어오는 생활비는 물론이고요. 주변 지인들한테 빌린 돈까지 전부 탕진한 거예요. 빚이 엄청났겠네요. 네,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빚독촉이 심해지니까 이 사람이 정말 상상도 못할 결심을 합니다.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채권자를 아예 없애버리기로요. 빚도 해결하고 심지어 그 사람들의 돈까지 빼앗으려는 끔찍한 계획이었죠. 그리고 그 첫 번째 범행은 뭐랄까 하나의 실험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1986년 10월 31일 이웃이자 계모임 친구였던 김계환 씨가 첫 번째 희생자였죠. 네, 같이 목욕탕에 가자고 제안을 하죠. 여기서부터가 참 치밀해요. 왜 하필 목욕탕이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한데요. 독살이라는 수법과 목욕탕이라는 장소의 선택. 이건 물리적인 힘이 약한 범죄자가 대상을 확실히 제압하면서도 자신은 아주 자연스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거든요. 심장마비로 위장하기 딱 좋은 공공장소에서 가장 무방비한 상태의 피해자를 누리는 거죠. 조용한 살인자의 전형적인 패턴이군요. 네, 첫 범행부터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발적인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굉장히 계산된 범죄였다는 거네요. 쌍화탕에 청산가리를 탔다고 하는데 네, 그 쌍화탕의 진한 색하고 강한 한약재 향이 독극물의 존재를 완벽하게 가려졌다고 해요. 당시에는 목욕탕에서 갑자기 쓰러지면 대부분 그냥 그렇죠. 노인성 질환이나 심장마비로 처리되던 시절이었어요. 경찰도 당연히 심장마비로 사건을 종결했고요. 이 완벽한 첫 성공을 통해서 김선자는 확실히 학습을 한 셈이네요. 두 가지를요. 청산가리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리고 시끄러운 공공장소야말로 완전 범죄의 무대라는 사실을요. 심지어 친구가 쓰러진 틈에 목걸이랑 반지도 훔쳐서 달아났다고 하죠. 맞아요. 첫 단추를 그렇게 끼우고 나니까 점점 더 대담해지는 것 같아요. 불과 5개월 뒤인 1987년 4월 4일에 두 번째 범행이 일어나는데 이번엔 장소가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들로 꽉 찬 시내버스 아니었죠. 네, 피해자는 700만 원 빚이 있던 또 다른 개원, 전순자 씨. 이번에도 빚 갚을 돈 받으러 가자. 이렇게 속여서 버스에 태운 뒤에 독극물을 탄 음료를 건넨 거죠. 그 복잡한 버스 안에서 사람이 쓰러졌는데도 처음엔 이것도 급사로 처리될 뻔했다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뭔가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드디어. 아주 중요한 변수가 등장해요. 우연히 이 사건 관할서가 용산경찰서였는데 그곳의 한 형사가 네. 이전에 있었던 그 목욕탕 사망 사건이랑 이번 버스 사건, 두 사건 모두에 김선자라는 이름이 공통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에 의심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그 의심이 바로 수사로 이어지지는 못했잖아요. 네, 당시 사회 분위기도 한몫했죠. 1987년이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맞습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온 나라가 정말 들끓던 때라 경찰력 대부분이 시위 진압에 동원됐거든요. 그러니 이런 민생 사건에 신경 쓸 여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혼란한 사회 분위기가 그녀에게는 일종의 방패막이 되어준 셈이죠. 하지만 김선자의 범행이 늘 성공했던 건 아니었어요. 유일한 생존자가 나타나죠. 네, 1988년 2월 10일 이웃이었던 김순자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번에도 12만 원 빚 문제였고 패턴은 똑같았어요. 돈 받으러 가자고 유인했는데 이번에 건넨 음료가 달랐다고요? 맞아요. 쌍화탕이 아니라 율무차였어요.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네요. 네, 자료에 나온 전문가들 추정으로는 율무차에 있는 녹말 성분이 청산가리 독성을 어느 정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해요. 아, 그래서 피해자가 음료를 마시고 바로 구토를 시작했군요. 네. 김선자는 당황해서 약을 사오겠다며 택시에서 내렸고 그 순간 피해자가 뭔가 이상하다 직감을 한 거죠. 그래서 택시 기사님한테 그냥 가달라고. 네.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죠.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김선자의 다음 행동이에요. 그렇죠. 보통은 실패가 발각될까 봐 두려워할 텐데 다음 날 아무렇지 않게 피해자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빌렸던 돈 120만 원을 전부 갚으면서 괜찮냐고 안부를 묻죠. 네. 의심을 피하려는 정말 대담하고 치밀한 행동이었어요. 한번 실패했으면 멈출 법도 한데 자료들을 보면 김선자는 오히려 정반대의 선택을 해요. 네, 더 끔찍한 방향으로 가죠. 바로 그 지점에서 전문가들이 살인 중독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겁니다. 아, 처음엔 목적이 있었지만 나중엔 살인 자체가 맞아요. 범행이 반복되면서 살인이라는 행위 자체가 주는 통제감에 중독되고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나버린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타겟은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대상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가족이었어요. 잠깐만요. 아니 보통 수사망을 피하려면 범행을 멈추거나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을 노리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가장 가까운 가족을 그게 바로 범죄자의 비틀린 계산인 거죠. 오히려 더 쉽게 발각될 위험이 큰 거 아닌가요? 몇 가지 분석이 가능한데요. 첫째는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의 죽음이 이뤄지니까 형사의 의심을 샀잖아요. 아, 그러니 차라리 고령인 아버지의 자연사나 가족의 급사로 위장하면 의심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는 거죠.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자기를 의심하지 않을 거라는 그 신뢰를 역이용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성 연쇄살인범의 특징과도 관련이 깊어요. 보통 여성 범죄자들은 물리적인 힘의 한계 때문에 자기의 좁은 사회적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거든요. 가족, 이웃, 친구처럼요? 네. 김선자의 경우는 이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 살인 미수 사건이 있고 불과 한 달 뒤였어요. 1988년 3월 27일. 세 번째 희생자는 다름 아닌 그녀의 친아버지였습니다. 네, 73세의 김종춘 씨. 친척 환갑잔치에 다녀오는 시외버스 안에서 몸에 좋은 건강음료라며 건넨 독극물에 아버지는 그대로 쓰러지셨죠. 고령이었기 때문에 이 죽음은 너무나 쉽게 노인성 심장마비로 결론이 났고요. 시신마저 바로 화장되면서 모든 증거가 사라졌어요. 훗날 재판에서도 이 사건만큼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죠.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는 정말 브레이크가 없었어요. 또 한 달 뒤 네 번째 희생자는 친여동생 김문자 씨. 네, 1,000만 원의 빚이 있었죠. 수법은 똑같았어요. 버스 안에서 건넨 독극물 음료. 여기서 정말 인간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목격담이 나오죠. 그렇죠. 여동생이 고통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는데 김선자는 병원에서 태연하게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는 동생의 행대백만 챙겨서 사라졌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었잖아요. 네, 곧장 동생의 집으로 달려가서 7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가족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그걸 또 다른 절도의 기회로 삼은 거네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범행은 1988년 8월 8일에 일어납니다. 사촌의 아내였던 손시원 씨를 상대로 집을 싸게 서주겠다고 속여서 4,840만 원을 받아냈죠. 그리고는 다방에서 드링크제를 건네 살해했고요.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살인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드디어 네, 드디어 처음으로 피해자의 시신이 부검돼 올랐고 사인이 명확하게 청산가리 중독으로 밝혀진 거죠. 그리고 정말 운명처럼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이 바로 용산경찰서 관할이었어요. 그 처음부터 김선자를 유일하게 의심하던 그 형사가 있던 곳. 네, 그 형사가 드디어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한 겁니다. 목욕탕, 시내버스, 그리고 이번 다방 사건까지 모든 현장 근처에 김선자가 있었다는 결정적인 공통점을 찾아낸 거죠. 여기서 검찰이 정말 엄청난 결정을 내리더라고요. 네, 당시 사회 분위기상 부관참시라는 엄청난 비난을 각오하고 이미 묻힌 시신들을 다시 파내기로 한 거죠. 유교 문화권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을 텐데. 이족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결단이었고 과학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발굴한 시신들에서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된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물증이 나왔는데도 김선자는 어디 증거를 대보라 면서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어요. 네, 그래서 경찰이 그녀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결정적인 단서를 찾은 사람이 정말 뜻밖의 인물이었죠. 네, 바로 수색에 동원되었던 한 여경이었습니다. 당시 김선자의 집이 낡은 일본식 가옥이었는데 화장실을 쓰려고? 맞아요. 목조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쪼그려 앉았던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눈높이에 있는 낡은 나무 기둥에 뚫린 작은 구멍 하나가 눈에 들어온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네요. 만약 서서 볼일을 보는 남성 경찰이었다면 절대 발견할 수 없었던 위치였어요. 그렇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멍 속에 손을 넣어봤더니 신문지로 돌돌 말린 뭉치가 나왔고 그 안에 밤알 크기의 청산가리 덩어리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마침내 범행의 스모킹건이 발견된 순간이네요. 네, 이 청산가리는 화공약품 회사에 다니던 조카에게 꽹 잡는 데 쓸 거다 이렇게 속여서 구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배국 한 여성 경찰의 세심함이 2년 가까이 이어지던 연쇄살인의 진실을 밝혀낸 결정적 한 방이 된 셈입니다. 체포된 김선자는 재판 내내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 1989년 사형이 확정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수감 생활이 또 다른 거대한 연극 무대 같았어요. 맞아요. 교도소에서도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그 연기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교도관, 동료 수용자들은 물론이고 사형수 교화 활동을 하던 삼중 스님까지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다고 해요. 스님은 그녀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굳게 믿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재심을 청원하기까지 했다고요. 네, 그 연기 덕분에 무려 6차례나 사형 집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한 생존 본능이라고 해야 할지 소름 끼치는 연기력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공해주신 범죄심리 분석 자료들을 보면 전문가들은 김선자에게 연극성 및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가능성을 제기해요. 자신의 셈 전체를 한편의 연극으로 요겼다는 거군요. 그렇죠. 자기는 범죄자가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쓴 비련의 주인공 역할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완벽하게 연기했다는 분석입니다. 도박 중독이 살인 중독으로 이어진 그런 중독에 취약한 성향도 보이고요. 네. 하지만 그 길고 긴 연극도 끝나는 날이 왔습니다. 1997년 12월 30일.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되던 날 그녀의 이름이 불렸죠. 사형 집행 직전에 자신을 믿어줬던 삼중 스님에게는 일부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도 전해지고요. 네. 사치 부린다고 꾸짖어서 아버지와 동생을 죽였다고. 하지만 그녀가 공식적으로 남긴 마지막 요원은 끝까지 세상을 향한 원망과 자기 합리화뿐이었습니다. 부자가 부럽고 동시에 증오한다. 다시 태어난다면 나도 그들처럼 태어나 마음대로 돈을 써보고 죽을 것이다. 내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가난하게 태어난 것뿐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치의 반성도 없이 모든 걸 환경 탓으로 돌리면서 생을 마감한 거죠. 김선자 사건은 우리 사회에 정말 큰 충격을 던졌어요. 여성은 물리적으로 약하다는 사회적 통념을 깨고 독극물이라는 지능적인 수단을 사용한 여성 연쇄살인범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네,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평범한 이웃, 심지어 내 가족의 얼굴 뒤에 얼마나 끔찍한 악의가 숨어 있을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고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들을 통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녀가 선택한 독살이라는 범행 수법. 네, 이것이 당시 한 여성이 처해 있던 사회적 환경이나 스스로 인지했던 물리적 한계와는 과연 어떤 관련이 있었을까요? 우리 주변의 평범함 속에 숨어 있을지 모를 어두운 욕망, 그리고 한 인간이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질문을 던지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